어머니, 이 집이 무슨 호텔인 줄 아세요? 며느리 박민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설날 새벽 아파트 현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새 전을 부치고 차례상을 차린 뒤 차례가 끝나자 설거지와 청소까지 말끔히 마친 한정숙이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니? 라고 조심스레 물은 직후였습니다.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도 너무 심하고 오늘 밤에 남편이랑 해외여행 갈 짐도 싸야 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집도 좁고 불편해요. 길 다 끝나셨으면 집에 가세요.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아들 집에서 하룻밤 눕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그 한심한 아들이 벙어리처럼 거실벽만 쳐다보며 쭈뼛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박민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뱉은 이 말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그리고 이 한마디가 상상할 수 없는 파멸을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운의 온도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아파트 주방에서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만이 고요를 깨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굽은 허리를 간신히 펴며 이마에 땀을 훔쳤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오한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래도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민희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주방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끝났어요? 새벽 4시가 넘었는데 전을 얼마나 더 부치시려는 거예요? 민희의 목소리에는 명절의 반가움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거의 다 됐다, 민희야. 조상님 상에 올릴 건데 모양이 흐트러지면 안 되지. 우리 민우도 이 동태전을 좋아하니까 넉넉히 준비했단다. 민우 씨는 요즘 식단 조절 중이에요. 이렇게 새벽부터 냄새 피우면 아침에 애들 깨울 때 공기가 얼마나 탁하겠어요. 미안하다. 환풍기를 최대로 틀었는데도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도 명절인데 고소한 기름 냄새는 좀 나야 사람 사는 집 같지 않겠니? 사람 사는 집이 아니라 구닥다리 집 같아서 그래요. 요즘 다들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누가 집에서 전을 부쳐요. 어머니가 직접 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맞춘 거잖아요. 민희는 코를 킁킁거리며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안으로 들이치자 정숙은 몸을 움츠리며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어머, 감기 있으세요? 애들한테 옮으면 어쩌려고요? 준우가 다음 주에 영어 캠프 가야 하는데요. 아니야, 먼지가 좀 들어가서 그런 거란다. 걱정 마라.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호박전을 뒤집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힘은 들었지만 1년에 겨우 한 번, 설날에나 하룻밤 아들 민우와 함께 지낼 수 있어 정숙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였기에 며느리의 이런 말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방에서 민우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좀 천천히 하시지. 민우야, 일어났니? 어서 씻고 오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단다. 갈비찜이요? 저 어제 회식해서 속이 안 좋은데요. 민희 말이 맞아요. 요즘은 간단하게 지내는 게 유행이에요. 민우는 정숙의 안색을 살피기보다 식탁 위 음식의 양을 보며 부담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심 아들의 말이 서운했지만 정숙은 묵묵히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신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골라 준비한 나물에 동태전, 갈비찜, 약과까지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차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숙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절을 올리다가 무릎이 꺾여 넘어질 뻔했지만 민희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고 민우가 뒤늦게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마저도 민희의 눈치를 살피며 슬쩍 손을 놓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설거지와 청소까지 모두 마친 뒤 눈앞이 핑글핑글 돌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주방 조리대를 붙잡고 몇 번이나 중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좀 쉴게요. 오후에 민희 친정에도 가봐야 하거든요. 민우야, 저기 몸살 기운이 좀 심하구나. 새벽부터 움직였더니 기운이 없어서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가면 안 되겠니?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곤란해요. 어머니 몸에서 나는 냄새도 너무 심하고 오늘 밤에 남편이랑 해외여행 갈 짐도 싸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계시면 집도 좁고 불편해요. 일 다 끝나셨으면 집에 가세요.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눈만 붙이고 감아. 너희한테 폐 안 끼치 마. 거실에서 주무시면 애들이 다 보잖아요. 아픈 사람 누워있는 거 보여주는 건 정서 교육에 안 좋아요. 민희야, 그래도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는데. 민우가 말끝을 흐렸지만 민희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들, 저희한테는 다 짐이에요. 버리자니 아깝고 먹자니 건강에 안 좋고 이런 게 낭비라고요. 민희는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정숙의 낡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 보따리를 복도 바닥에 던졌습니다. 툭! 보따리에서 손녀들 주려고 챙겨온 강정과 말린감, 고구마가 빠져나와 차가운 타일 위를 굴렀습니다. 어서 가세요. 다음부터는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하시고요. 음식은 절대 해오지 마세요. 정숙은 떨리는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침묵은 민희의 독설보다 더 깊이 정숙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때 아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민희가 예민해서 그래요. 일단 오늘은 내려가시고 나중에 제가 전화드릴게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정숙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나서자 등 뒤로 현관문이 매정하게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정숙은 차가운 복도 바닥에 흩어진 감과 고구마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젯밤 손녀들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씩 골라 담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정성이 이렇게 복도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채 벗지도 못한 채 머리카락에는 여전히 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냄새가 안 좋다고. 이게 무슨 냄새인데. 내 자식 먹이려고 밤새워 풍긴 냄새인데. 정숙은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어깨 위로 차가운 겨울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보따리를 꼭 움켜쥔 채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버스카드를 꺼내는데 지갑 한쪽에 은행 VIP 고객 카드가 살짝 비쳤습니다. 정숙은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넘기고 버스카드만 꺼내 들었습니다. 김 실장이 이 꼴을 보면. 정숙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다 이내 입을 다물고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감기는 눈을 억지로 떴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는 아직 멀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지만 우산도 없이 벤치에 앉은 정숙은 차라리 이 길 위가 아들의 거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 밖으로 내던져진 것은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정숙의 진심 그 자체였습니다. 정숙은 그렇게 모멸감과 슬픔을 짊어진 채 차가운 명절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정숙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겨울비에 젖은 외투가 무겁게 늘어붙은 채로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고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6시가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설날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차례상을 차리고 설거지에 청소까지 마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에게 쫓겨난 충격까지 더해져 정숙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꼬박 하루를 알아야 했어요. 이튿날 아침 몸살 기운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정숙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에게 이 식당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인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세상의 진짜 온도를 느끼는 유일한 장소였으니까요. 3개월 전 아들 부부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김 실장의 만류를 뿌리치고 직접 종업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설거지와 무거운 식판 나르기에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곳에서 만난 지연이라는 존재가 정숙에게 버틸 힘을 주었어요. 식당 입구의 낡은 종소리가 딸랑이며 정숙의 무거운 발걸음을 알렸습니다. 주방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지연이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 나왔습니다. 어머, 이모님. 이제 오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파리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지연이 정숙의 외투를 받아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정숙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그냥 바람이 좀 차서 그런가 보네. 그런데 지연이 정숙의 손을 덥석 잡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모님, 손이 이게 뭐예요? 손마디가 다 트고 갈라졌잖아요. 정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지연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설날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연고통을 꺼내더니 정숙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거 제가 아껴 쓰는 연고인데요. 이모님 손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어제 퇴근길에 새로 하나 샀어요. 지연은 정숙의 갈라진 손등 위에 연고를 듬뿍 얹고는 아기 피부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문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그 따뜻한 손길에 며느리에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불과 이틀 전 며느리는 정숙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보따리를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자기 돈으로 연고를 사와서 정성껏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넌 어쩜 마음이 이렇게 곱니까? 친딸도 하기 힘든 일을 내가 매번 해주니 미안해서 어쩌면 좋으냐? 미안하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이모님 뵐 때마다 돌아가신 저희 엄마 생각이 나서 자꾸만 챙겨드리고 싶어지는걸요.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정숙의 손가락 마디마디를 꼼꼼하게 보살폈어요. 정숙은 지연의 정수리를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자식보다 나은 타인의 배려라니.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연고를 다 바르자 지연은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식사를 못했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어요. 말리는 정숙의 손을 뿌리치고 가스레인지 불을 켜더니 냄비를 올렸습니다. 소고기 잘게 다져 넣고 찹쌀로 끓인 죽이에요. 한 그릇 뚝딱 비우셔야 해요. 그래야 기운 차려서 저랑 같이 저녁 장사하죠. 지연의 씩씩한 목소리가 식당 안에 기분 좋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죽 한 그릇이 정숙 앞에 놓였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넣는 순간 뜨거운 온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참 맛있다. 내 마음이 담겨서 그런지 세상 어떤 음식보다 훌륭하구나. 정숙은 죽을 넘기다 자기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불과 이틀 전 밤새 정성껏 만든 음식을 짐이라고 내치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겹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됩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68회를 살아온 정숙도 몰랐습니다. 죽 한 그릇이 이토록 뜨거운 감정을 불러올 줄은 더더욱 몰랐어요. 어머, 이모님, 왜 눈물을 보이세요? 제가 간을 너무 짜게 했나요? 당황한 지연이 얼른 휴지를 뽑아 건넸습니다. 아니야. 죽이 너무 따뜻해서 그래. 마음까지 다 녹는 기분이라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니 걱정 마라. 정숙이 젖은 목소리로 말하며 지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연은 안심한 듯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환하게 웃었어요. 죽을 다 먹고 나자 정숙은 소매를 걷어붙이며 일어섰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돕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손에 연고 발라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이모님은 옆에서 저 말동무나 해주세요. 지연은 정숙을 다시 자리에 앉히고는 도마 위에 대파를 올렸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가 식당 안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의자에 기대 앉아 지연의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했던 머릿속을 비워냈습니다. 저녁 장사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 몰려들었습니다. 정숙은 연고를 바른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홀에 나섰어요. 지연이 말렸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옥자가 볶음밥을 내리고 김 여사가 찌개를 푸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어요. 정숙보다 먼저 이 식당에서 일해온 동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동선을 맞춰가며 손발을 척척 맞추었습니다. 정숙이 빈 그릇을 치우면 지연이 상을 닦고 지연이 주문을 받으면 정숙이 반찬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3개월을 함께 일하며 자연스레 만들어진 호흡이었습니다. 장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약속대로 시장 입구의 떡볶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빨간 떡볶이를 앞에 놓고 호호 불며 먹는 지연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는 오래된 질문이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이모님, 내일도 같이 떡볶이 먹으러 와요. 그래, 내가 또 쏠게. 헤어지는 골목길에서 지연이 손을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어요.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숙은 이 작은 식당 동료를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중에 너한테 꼭 보답할 날이 올 거야. 정숙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민우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설날 현관 밖으로 어머니를 내쫓고도 이틀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발라준 연고가 아직 손등 위에 남아 있었어요. 그 위로 며느리가 내던진 보따리를 줍던 손의 감각이 겹쳤습니다. 같은 손인데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치유를 줍니다. 정숙은 작은 탄식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 실장이 보내온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열지 않은 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복잡한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갈등의 한복판에서 지연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이 따뜻한 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식당 안에는 매콤한 고추장 불고기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향기가 여전히 배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칠어진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빈 그릇들을 부지런히 정리했어요. 허리를 숙일 때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오늘은 한 달간 꼬박 1에서 번 일당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손님이 빠진 틈을 타 식당 사장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 씨, 이번 달도 수고 많으셨어요. 두툼하진 않지만 빳빳한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정숙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가슴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 돈은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땀으로 벌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값졌어요. 소중한 돈인 만큼 소중한 사람에게 쓰고 싶었습니다. 비록 설날에 철없는 모습을 보인 아들이었지만 어릴 적 민우는 밝고 따뜻하고 자상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요즘 들어 많이 힘들어 보여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진심으로 자신을 보살펴준 지연에게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당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구두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화려한 트위드 재킷에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 미니가 코를 찌푸리며 식당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니야, 내가 여긴 웬일이냐? 연락을 하면 어머니가 이런 데서 남의 뒤치다꺼리나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셨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제가 어머니를 굶기는 줄 알겠잖아요. 미니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점심을 먹던 손님 서너 명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미니의 팔을 잡으며 밖으로 이끌려 했지만 미니는 시어머니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이 들어서 늙었으면 집에 조용히나 계실 것이지 식당 손님들 앞에서 행주질이나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에요. 미니의 목소리는 식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화끈거릴 정도로 붉어졌어요. 설날에 보따리를 내던져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터까지 찾아와 이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손 벌리기 미안해서 시작한 일인데 말을 어쩜 그렇게 모질게 하니?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미니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아까 사장이 정숙에게 봉투를 건네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이 봉투 주시는 거 다 봤어요. 당장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셔봤자 쓸데없는데 쓰실 것 뻔하니까요. 안 된다. 이건 내가 한 달 동안 고생해서 번 돈이야. 이번 달 내 남편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야. 좋은 말로 할 때 내놓으세요.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 소리 지를 줄 아세요. 미니가 억지로 정숙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봉투를 빼앗으려 드는 순간 주방에서 지켜보던 지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달려나왔습니다. 지연은 미니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영업장에서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은 또 뭐야? 남의 집안일에 왜 끼어드는데? 미니는 삿대질을 해댔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틈을 타 미니가 재빠르게 정숙의 주머니에서
봉투를 낚아챘어요. 봉투 안에 지폐를 확인한 민희는 비릿한 웃음을 짓더니 가방 속에 쑤셔 넣었습니다. 정숙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작 이렇게 주셨으면 서로 좋았잖아요. 어머니, 앞으로 이런 구질구질한 데서 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민희는 당당하게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자 식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지연이 정숙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한 달을 꼬박 일해서 받은 봉투가 채 30분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지어줄 보약도 지연에게 사줄 밥 한 끼도 모두 며느리의 가방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정숙이 진짜 아팠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노동을 짓밟은 그 입, 그것이 뼛속까지 수치스러웠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바닥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또렷했고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나서줘서 큰 힘이 됐어. 이모님, 저런 사람한테 언제까지 당하고만 계실 거예요? 아니야. 오늘로 저 아이의 버릇을 고쳐줄 때가 된 것 같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앞치마를 천천히 벗어 개키며 식당 사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오늘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식당 사장은 정숙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정숙이 누구이며 무엇을 할지 아는 사람처럼 태어냈어요. 식당 밖으로 나온 정숙은 지연과 나란히 걸었습니다. 이모님, 어디로 가세요? 모셔다 드릴까요? 집에 가서 정리할 게 좀 있어. 지연아, 나중에 연락할게. 지연과 헤어진 뒤 정숙은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 김 실장의 이름 위에서 엄지손가락이 멈췄어요. 전화 한 통이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숙은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빗줄기에 흐려진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 불빛 아래에도 자식 걱정에 잠 못 드는 어머니가 있겠지. 문득 민우와 어린 시절 살던 단칸방이 떠올랐습니다. 그 어렵던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그때 민우는 참 살가운 아이였어요. 반찬이라고는 국 하나에 김치 하나 달랑 놓인 밥상이었는데도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며 투정 한 번 없이 눈살 한 번 찌푸리는 법 없이 한 그릇을 뚝딱 비워주곤 했습니다. 정숙이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떼다 팔고 녹초가 되어 돌아오면 민우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숙의 부은 발을 물속에 담그고 조심스럽게 주물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 여사발이 보배야.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해. 내가 얼른 돈 벌어서 호강시켜줄게.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정숙은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없이 크면서도 삐뚤어지지 않고 밝게 자라준 아들이 미안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정숙은 그런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무시를 당해도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주변에서 재혼을 권해도 고개를 저었어요.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민우는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막말을 해도 고개를 돌리고 보따리가 현관 밖으로 내던져져도 팔짱만 끼고 서 있었습니다. 설날에 어머니를 내쫓고도 이틀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오늘 식당에서 며느리가 일당을 빼앗아가는 동안에도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발을 주물러 주던 그 손은 어디로 간 걸까?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던 그 입은 왜 어머니를 지켜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정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정말 몰랐다. 정숙은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택시가 도심의 한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정숙이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직원이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스위트룸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숙이 따로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직접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누가 보아도 이 호텔에서 가장 귀한 손님에게만 하는 대접이었습니다. 스위트룸에 들어선 정숙은 구겨진 앞치마 차림을 벗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식당에서 행주를 쥐고 있던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정숙은 다시 호텔을 나섰습니다. 정숙이 향한 곳은 도심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15평 남짓한 거실이 정숙을 맞았습니다. 깨끗한 원목 마루 위에 놓인 작은 밥상, 벽에 걸린 민우의 초등학교 졸업사진, 창가에 가지런히 놓인 화분 몇 개. 크지 않지만 따뜻한 조명 아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박한 공간이야말로 정숙이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호텔에서는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만 이 집에서 정숙은 그저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보통의 어머니였어요.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이불 속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하게 눌려왔어요. 눈을 감으면 식당에서 봉투를 빼앗기던 순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벽에 걸린 민우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국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어요. 정숙의 밤은 그렇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런 밤이 며칠째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식당에도 나가지 않았고 누구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지연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는 고요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희를 점점 조여오고 있었어요. 제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그분 며느리라니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랑 인감도장도 다 가져왔잖아요. 민희는 은행 창구 앞에서 직원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밀어냈어요. 고객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의자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저희도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셔서 그래요. 생활비로 급하게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세요? 오늘 안에 처리 안 되면 저 정말 큰일 나요. 민희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지만 직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민희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처음에는 명품 가방 하나, 그 다음엔 호텔 뷔페, 그렇게 조금씩 불어난 빚이 어느새 손을 쓸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우 몰래 빌린 돈이었어요. 식당에서 빼앗은 시어머니의 일당으로는 턱없이 모자랐고 어떻게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아보려 했지만 은행은 벽이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그 노인네는 왜 하필 이럴 때 사라져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민희는 로비 소파에 거칠게 주저앉으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또 진동했지만 받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더니 정장 차림의 남자 직원 서너 명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창구 안쪽에서도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은행장님 아니야? 누가 오시는 거야? 민희는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정숙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숙의 곁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한 걸음 뒤에서 서류 가방을 든 채 따르고 있었어요. 은행장이 직접 입구까지 나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정숙을 맞이했습니다. 한정숙 회장님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저희가 댁으로 찾아뵈었을 텐데요. 회장님, 민희는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은행장이 저렇게 달려나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회장님이라 부르는 사람이 시어머니라니. 식당에서 행주질이나 하던 나이 들어 늙었다고 면전에서 쏘아붙였던 그 시어머니가 맞는 건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숙의 차림새도 달랐습니다. 구겨진 앞치마 차림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남색 외투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곁에 선수행 비서까지. 식당에서 보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점장님.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매번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 제가 더 송구하네요. 정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평소 집에서 듣던 힘없는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서린 말투의 은행장은 연신 손을 비비며 황송해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회장님 같은 분을 모시는 게 저희의 영광입니다. 이쪽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은행장이 직접 앞장서서 정숙을 안내했어요. 민희는 기둥 뒤로 몸을 숨긴 채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자신이 돈독 오른 노인네라며 멸시하고 행주질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은행장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VIP실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이 VIP실 안으로 사라지자 민희는 홀린 듯 창구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방금 저기 들어간 분이 왜 저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아, 보셨군요. 저희 은행에서도 손꼽히는 거물급 자산가시거든요. 자산가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요. 식당에서 일도 하시고. 직원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식당이요? 소일거리 사마지인 가게를 도와주시는 거라고 들었습니다만 돈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저분이 이번 3기 신도시 개발 지구의 최대 지주라는 사실은 모르셨나 보네요. 최대 지주. 민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지주요? 보상금이라도 받으신다는 건가요? 보상금 정도가 아니죠. 이미 입금된 금액만 수백억 단위이고 앞으로 남은 토지 보상까지 합치면 상상도 못할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도심에 호텔도 갖고 계시고 재단까지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방금 은행장님이 저렇게 달려나가시는 이유가 다 있지 않겠어요? 수백억, 호텔, 재단. 그 단어들이 민희의 머리를 세게 때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자신이 구질구질하다며 멸시하고 일당을 빼앗고 냄새가 난다며 쫓아낸 시어머니가 수백억 자산가라니. 가방 속에 구겨 넣은 시어머니의 일당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푼돈을 빼앗으려고 식당에서 난리를 쳤던 자신의 모습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빚에 쫓기며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수백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VIP실 문이 열리고 정숙과 수행비서, 은행장이 웃으며 함께 나왔습니다. 정숙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로비를 가로질렀어요. 미니가 매달리며 애원하던 그 창고 직원도, 대출을 거절하며 곤혹스러워하던 그 직원도 지금은 정숙에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행장은 엘리베이터까지 직접 배웅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자산관리는 전담팀에서 철저히 맡겠습니다. 증여나 재단 설립건도 법무법인과 협의하여 다음 주까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지점장님. 이제는 제 이름으로 된 가치를 제대로 써야 할 때인 것 같아서요. 정숙은 품위 있게 인사를 건네고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민희는 차마 그 앞에 나서지 못한 채 기둥 뒤에서 입술만 깨물었어요. 정숙이 은행을 빠져나가는 순간 민희는 뒤늦게 쫓아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숙을 태운 세단은 이미 도로 위로 사라진 뒤였어요. 민희는 텅 빈 도로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서 있었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어머니가 수백억이라고? 그럼 내가 빼앗은 그 돈봉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민희는 텅 빈 주차장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수백억 자산가인 시어머니를 적으로 돌린 채 빚에 짓눌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시어머니에게 다시 잘 보여야 한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 민희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수백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또 다른 욕심에 불과했어요. 그 시각 차 안에서 정숙은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민희 씨가 은행에 와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더군요. 알고 있었어. 그의 성격에 내 인감이며 서류를 들고 어디로 갈지 뻔하지 않니? 정숙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가로수를 바라보다가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칠간 꺼두었던 전화기였어요. 화면 위로 아들 민우의 부재중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짧게 말했어요. 김 실장, 이제 시작이야. 김 실장은 백미러 너머로 정숙의 표정을 살폈어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래 고민한 끝에 내린 결단의 얼굴이었습니다. 김 실장은 그 한마디를 듣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사업을 곁에서 보좌해온 사람답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차 안에서 들은 이제 시작이야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틀 뒤 호텔 스위트룸에서 정숙과 김 실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 실장이 준비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 박민희의 최근 3개월간 행적을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호텔 뷔페, 고급 레스토랑. 민우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들이 빼곡했어요. 한 달 카드값만 800만 원이 넘는 달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이었어요. 민희는 민우의 이름으로 카드론과 신용대출을 끌어다 썼습니다. 민우 본인은 아내가 생활비에 보태겠다며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뿐 실제 금액은 알지 못했어요. 정숙은 서류를 넘길수록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김 실장이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민희가 최근 자주 만나는 남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만철이라는 사채업자인데 단순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사진, 나란히 걸어가는 뒷모습. 정숙은 사진을 한 장씩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온갖 배신을 겪어온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보고가 이어졌어요. 민희가 모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 사람의 재산을 대리로 관리하는 제도였어요. 정숙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나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겠다, 이거로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김 실장은 하나 더 보고를 올렸습니다. 민우 역시 민희의 사치로 불어난 카드 빚을 메우기 위해 회사 공금을 유용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정숙의 눈이 감겼어요. 아들마저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감정을 삼켰어요. 증거를 계속 모아두되 아직 터뜨릴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구덩이를 더 깊이 파도록 놔두자고.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민희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정숙의 휴대폰에 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자기가 예민해서 과했던 것 같다며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해물탕 끓여놓겠다고 민우 씨랑 애들이랑 같이 저녁 드시고 주무시고 가시라는 내용이었어요. 정숙은 문자를 읽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를 호텔로 부르라고 했어요. 며칠 뒤 민희가 호텔 스위트룸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쇼핑백 서너 개를 정숙 앞에 가지런히 놓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쏟으며 통곡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찻잔을 들고 있었고 그 곁에 김 실장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민희는 정숙의 발치에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희는 곧바로 정숙의 팔을 붙들며 안마를 시작했어요. 며칠 전 현관 밖으로 일당 봉투를 낚아채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살결이 어쩜 이렇게 고우시냐며 연신 감탄을 늘어놓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길을 받으면서도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호텔 안의 고급 한식당 개인 룸에서 이루어졌어요. 민희는 음식이 나올 때마다 직접 접시에 덜어 정숙 앞에 놓았습니다. 젓가락 하나 들지 않아도 될 만큼 부지런히 손이 움직였어요. 불과 며칠 전 식당에서 일당 봉투를 낚아채던 그 손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효도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숙은 자리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며느리의 과장된 웃음, 아들의 어색한 침묵. 이 식탁 위에 진심은 없었어요. 어머니, 이 전복죽 드셔보세요. 주방장한테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오냐, 고맙구나. 내 정성이 듬뿍 담겨서 그런지 맛이 각별하구나. 이 맛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정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속에는 서늘함이 서려 있었어요. 민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민희가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숙은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번져 있었고 양복 소매는 살짝 해져 있었어요. 민우야,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닙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우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정숙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회사 공금까지 손대려 하고 있다는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채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미니가 과일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깎아온 사과를 정숙 앞에 놓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정숙의 손을 꼭 잡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건 비밀인데요. 저 사실 요즘 매일 새벽마다 어머니 건강하시라고 기도드려요. 저희 곁에 오래오래 계셔주셔야죠. 그래, 내 곁에 오래 있어야지. 너희가 하는 짓들, 내가 하나하나 다 지켜봐야 하지 않겠니? 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웃음을 용서의 신호로 받아들인 듯 한껏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가 제 진심을 알아주시니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어머니, 참,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제 건강도 좀 챙기시고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종합검진 받으시라고 예약해 놓았어요. 꼭 받으세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종합검진. 성년후견인 상담을 받고 온 며느리가 갑자기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긴다. 검진을 핑계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는 수순이었어요. 정숙은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하는 게 늘긴 했어. 검진 한번 받아봐야지. 미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숙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미니는 기세를 몰아 온천 여행까지 예약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최고급으로 알아봤으니 어머니는 몸만 오시면 된다고.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뜨거운 물에 푹 담그면 묵은 때가 싹 벗겨지겠지. 네,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이가 드니 혼잣말이 늘어서 그래. 정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미니는 안심한 듯 다시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니와 민우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정숙은 개인 룸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김 실장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식사 중에 박민희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는 김만철이었습니다. 내용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종합검진 때 치매 검사를 함께 받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김 실장, 그 김만철이라는 자의 신원도 철저히 파악해두게. 며느리 혼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리지 못해. 뒤에서 머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나간 뒤 정숙은 텅 빈 룸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미니가 가져온 쇼핑백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의 명품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어요. 며칠 전 식당에서 빼앗아간 일당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는 쇼핑백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던 그 피곤한 눈, 억지로 짓던 웃음. 아들은 지금 아내에게도 어머니에게도 솔직하지 못한 채 혼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엄마가 다 바로잡아 줄 테니까. 정숙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찻잔을 감싸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효도 잔치는 끝이 났지만 정숙의 진짜 잔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정숙은 며느리와 민우를 법률사무소로 불렀습니다. 명목은 재산 정리였어요. 법률사무소 복도에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니가 먼저 들어섰어요. 오늘을 위해 아껴두었던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입가에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민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빌딩 주인이 되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의 상가 건물, 매달 꽂히는 임대료 통장, 그리고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 민희의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민우의 넥타이가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어머니가 큰 결심을 하셨으니 예의를 갖추자고. 민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법률사무소의 무거운 문을 바라보았어요. 왜 하필 이런 곳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불안해했지만 민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공증도 확실히 받으시려는 거라며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회의실 안에는 정숙이 창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습니다. 민희가 다가와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몸을 돌려 그 손길을 피했어요. 민희의 손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옆에 서 있었어요. 앉거라. 바로 시작하마.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봉투의 두께만 봐도 등기부 등본이 여러 장은 들어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희가 감격에 겨운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이게 다 저희에게 주실 것들인 거예요? 저희가 알뜰하게 잘 관리할게요. 정숙이 비스듬히 앉아 민희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알뜰하게 관리하겠다고? 그 말이 참 듣기 좋구나. 그런데 민희야, 내가 생각하는 알뜰함과 내가 아는 알뜰함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이다. 민희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기야 항상 가계부도 꼼꼼히 쓰고 아끼며 사는데 가끔 스트레스 풀러 쇼핑하는 거야. 이해해 주시는 부분 아니냐고. 정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쇼핑이라. 그래, 쇼핑도 투자라고 치자. 그런데 내가 투자한 게 쇼핑뿐만이 아니더구나. 김 실장, 봉투를 열어라. 김 실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쏟아져 나온 것은 증여 서류가 아니었어요. 카드 사용 명세서, 대출 내역서, 차용증, 그리고 사진 여러 장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빌딩 주인이 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민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어요. 맨 위에 놓인 명세서에는 한 달에 8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민희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착오라고? 김 실장이 석 달 동안 조사한 자료다. 4명의 계좌뿐 아니라 친정 식구 이름으로 돌려놓은 비자금까지 전부 파악했어. 정숙이 카드 명세서를 민우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민우는 숫자를 훑어보다가 입이 벌어졌어요. 자기한테는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다고 매달 울먹이던 아내의 카드값이 이만큼이었습니다. 정숙이 차용증을 손가락으로 톡 쳤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사채업자한테 손을 뻗친 것도 생활비 때문이었겠구나. 민희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상황이 나빠져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정숙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희와 김만철이 호텔 로비에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민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남자가 누구야? 왜 당신이 이 남자랑 같이 있어? 민희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사진을 더 펼쳤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는 모습, 차 안에서 찍힌 옆모습. 민우는 사진 속 아내의 낯선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벽 쪽으로 물러섰어요.
그의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민희야, 이거 정말 사실이야? 나한테는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매달 울먹였잖아. 그 돈으로 이 남자를 만나러 다녔다고? 당신 아니야. 저 사진 다 조작된 거야. 어머니가 사람 시켜서 가짜로 만든 거라고. 민희가 비명을 지르며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 실장이 가볍게 몸을 피해 제지했어요. 정숙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작이라고 하기에는 내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이 너무 많구나. 보여줄 게 더 남았다. 김 실장. 김 실장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회의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민희와 김만철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카페처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연인처럼 가까웠어요. 민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정숙 앞에서 하던 다소곳한 말투와는 완전히 딴 사람이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이고 천박한 말투였습니다. 걱정 말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그 노인네 종합검진 핑계로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할 거야. 진단서만 나오면 성년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다 넘길 수 있어. 화면 속 김만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뭘 물어, 다 알면서. 나 이혼하고 자기랑 살아야지. 영상에는 더 남아 있었지만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민우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너무 잔인했어요. 정숙이 김 실장을 향해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김 실장은 그 눈빛 하나만으로 뜻을 알아챘어요. 조용히 영상을 멈추었습니다. 민우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핏줄이 선 눈으로 민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서 재산을 뺏으려고 했다고? 내가 정말 사람이냐? 민희는 그제서야 자신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민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빚독촉이 너무 심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울먹였어요. 조금 전까지 빌딩 주인을 꿈꾸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나는 너를 믿었어. 어머니한테 모질게 굴 때도 내가 살림에 지쳐서 그런 줄만 알았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매달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래, 다 사실이야. 당신 그 월급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어? 나도 남들처럼 살고 싶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진작에 좀 나눠주셨어야지. 찻잔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자업자득이라고 하지. 내가 판 구덩이에 내가 빠진 거야. 김 실장이 보안 요원을 불렀습니다. 양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면서도 민희의 저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두고 봐. 당신들 다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민희의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화려한 증여의 꿈으로 시작된 이 자리는 깨진 찻잔 파편과 흩어진 서류만 남긴 채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아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려다 멈추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거두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우야, 일어나라.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김 실장이 민우를 부축해 나간 뒤 정숙은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고함과 울음소리로 가득했던 방이 거짓말처럼 고요했어요. 서류와 사진 사이로 민우의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국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벗겨낸 것은 통쾌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야 했던 것은 칼로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정숙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서 비로소 정숙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법률사무소에서 나온 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이 잡아준 호텔방에 들어섰지만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 이혼하고 자기랑 살아야지. 그 노인네 치매 검사부터 받게 할 거야. 영상 속 미니의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 앞에서 보여주던 다소곳한 모습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인 낯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우는 이마를 벽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러자 아주 오래전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민우가 처음 미니를 만난 것은 7년 전 봄이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밝게 웃는 얼굴, 상냥한 말투,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민우는 첫 데이트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식당 일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분이에요.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둔 당신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민우는 그 말에 마음을 열었어요. 어머니를 존중해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어머니가 해온 반찬통을 슬쩍 밀어놓으며 민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반찬이 제 입에 안 맞아요. 어머니가 음식을 좀 짜게 하셔서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오시는 횟수를 줄여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오시면 아이가 낯을 가려서 울어.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고 하면 안 될까? 민우는 아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야 하니까. 그렇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어머니와의 거리가 벌어졌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떡국을 끓여왔어요. 기름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민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이 냄새 좀 봐. 아이들 기관지에 안 좋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 민우는 어머니에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희가 눈물을 보이며 다그쳤습니다. 나야 어머니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민우는 아내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보따리를 현관 밖에 내놓은 것은 민희였지만 그 문을 닫은 것은 민우 자신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어머니의 등이 보였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끌어안고 복도를 걸어가는 작은 등.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어머니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민우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문을 다시 열지 못했어요. 아내가 뒤에서 잘했다며 어깨를 토닥였고 민우는 그 손길에 안도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 밤 민우는 이불 속에서 몰래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을 했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 걸지 못했어요. 미안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습니다. 전화기를 들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들으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면해야 하니까요. 민우는 그냥 모른 척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먹일 때마다 야근을 늘렸고 카드값이 밀렸다며 한숨을 쉴 때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를 내쫓고 나서 민우의 삶은 아내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돌아가는 기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법률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어두운 호텔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길게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민희는 웃고 있었어요. 민우 앞에서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울먹이던 아내가 뒤에서는 사채업자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민우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그 사이 어머니에게는 전화 한 통 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자이자 아들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민우는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얼굴로 정숙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갔어요. 김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실장이 잠시 안쪽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정숙은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실크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식당에서 구겨진 앞치마를 두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우가 들어오는 소리에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우는 문 앞에서 몇 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정숙은 여전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였지만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말 대신 흐느낌만 새어나왔어요. 소리 없이 우는 아들의 등이 떨렸습니다. 어릴 적 민우는 어머니의 발을 씻어주던 아이였어요. 식당 일로 종일 부은 어머니의 발을 대야에 담그고 조심조심 문질러주며 엄마 오늘도 고생했어요 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평생을 바쳐온 분을, 자신이 지켜드렸어야 할 분을 아내의 말 한마디에 추운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죄책감이 민우의 숨을 조여왔어요. 정숙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지만 아들의 흐느낌이 등 뒤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원망스러워도 저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었어요. 정숙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들의 어깨가 보였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아들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닿는 순간 민우의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민우는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매달렸어요. 정숙은 그런 아들의 머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러내린 눈물이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두 모자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만 할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멀쩡한 아들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안쓰러워서, 아들은 한평생 자신만을 위해 사신 어머니를 지켜다리지 못한 것이 죄송해서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들어오던 아침 햇살이 방 한가운데까지 길게 옮겨와 있었습니다. 민우야. 한참 만에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어요.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들의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떳떳한 아버지로 살아가야지. 힘을 내보자.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창가로 돌아섰어요. 민우는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을 소매로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울어서 부은 눈, 떨리던 손, 그런데도
아들 걱정을 먼저 하시는 어머니.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도 자신이고 이제 바로잡아야 하는 것도 자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고 민희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고 어머니 곁에서 아들 노릇을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민우는 어머니의 등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우의 부은 눈과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더니 깨끗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김 실장님,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장님께서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짧은 대답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어제까지 아내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움직이던 발이 오늘은 자기 의지로 걸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데려와야 했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고 어머니에게 아들이라 부를 자격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먼 길이었지만 민우는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민우는 호텔을 나와 가장 먼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우는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어요. 민희에 대한 고소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사기, 횡령,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 김만철 건까지. 김 실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준비해 두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결혼 7년. 그 시간이 통째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어요. 며칠 뒤 정숙은 민우를 다시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렀습니다. 김 실장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우는 들어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민희가 민우 명의로 끌어다 쓴 대출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통장은 압류되었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급여 압류 통보가 들어왔어요. 인사팀에 불려가 경위서를 쓰고 결국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우야, 앉아라.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형광색 조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조끼를 보는 순간 무엇인지 바로 알았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입고 다니시던 것과 같은 배달용 조끼였습니다. 내가 돈을 대서 빚을 갚아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러면 너는 또 누군가가 깔아준 길 위에서 사는 거다. 정숙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내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께 말씀드려놨다. 내가 원한다면 내일부터 배달원으로 출근해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민우는 테이블 위의 조끼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형광색 천에 여기저기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조끼를 입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몰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우는 조용히 조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반항할 줄 알았던 아들이 고분고분 조끼를 받아드는 모습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자기 아들이 배달원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은 칼로 베는 것보다 아팠어요. 하지만 이것이 아들을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식당 앞에 섰어요.
식당 사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숙 씨 아들이지?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시더라. 혹시라도 요령 피우면 바로 연락하라고. 자, 이거 첫 배달이니까 늦지 않게 다녀와. 사장은 무거운 배달통을 민우에게 건넸어요. 민우는 고개를 숙이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거는 손이 서툴렀어요. 배달통을 싣고 균형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태롭게 흔들리며 출발하는 민우의 모습을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정숙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아들이 모퉁이를 돌다가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 문에 손을 대었다가 거두었어요. 나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제 힘으로 일어나야 했어요. 그래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니까요. 정숙은 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점심 무렵 정숙은 지연을 호텔 라운지로 불렀어요. 지연은 식당 앞치마를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채 들어왔습니다. 정숙을 보자 밝게 웃었어요. 이모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죠? 갑자기 호텔에서 보자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숙은 지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고급스러운 라운지, 대리석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전경. 식당에서 만나던 이모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에 물음표가 떠올랐어요. 지연아,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 정숙은 핸드백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여 명함을 읽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숙, 회장. 그 아래로 재단 이름과 연락처가 나란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를 반복했어요.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식당에서 구겨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던 이모님. 비 오는 날 자기 우산을 양보해 주시던 이모님. 그 이모님이 수백억 자산가 회장님이라니.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님,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지연아. 미안해. 오래 숨겼어. 그러면 그동안 식당에서 일하신 건 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날 자기 양산을 건네주시던 손, 야근 뒤에 몰래 챙겨주시던 주먹밥, 힘들 때마다 등을 토닥이며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시던 목소리. 그것들이 가짜일 리가 없었어요. 이모님이 누구시든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냥 이모님이에요. 지연의 말에 정숙의 눈가도 젖었습니다. 정숙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내가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 지연이 내가 옆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요? 저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식당에서 보여준 그 성실함이랑 따뜻한 마음이면 충분해.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지연이 너라면 믿고 맡길 수 있어.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식당에서 접시를 닫고 국을 끓이던 자신에게 재단 일을 맡기겠다는 말이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장난이나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님이 믿어주시는 거라면 저도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정숙은 지연의 손을 꼭 쥐었어요. 오래전에 잃어버린 딸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 실장이 정숙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회장님, 이혼 서류와 고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박민희 씨에게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 실장은 민희가 머물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민희는 문을 열자마자 김 실장의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김 실장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혼 소송장과 형사 고소장, 사기, 횡령,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 김만철과의 공모 혐의까지 빠짐없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류를 받아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거 다 그 할머니가 시킨 거죠? 그 노인네가? 한정숙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김 실장은 담담하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민희는 현관문을 붙잡은 채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미 모든 증거가 갖추어진 뒤였어요. 민희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김 실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우는 6번째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식당 사장이 차가운 물 한 잔과 비빔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어요. 대학교 이후로 오랜만에 땀을 흘려 일한 뒤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책상 앞에 앉아 먹던 점심과는 달랐어요. 밥알 하나하나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매일 하셨구나. 이 맛을 알면서도 아들에게는 더 좋은 것만 먹이셨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돌아와 부은 다리를 주무르면서도 자기 밥상부터 차려주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오늘에서야 그 한 그릇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다 비웠어요. 빈 그릇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어요. 오토바이 핸들을 잡으면 손바닥이 쓰라렸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배달통 하나 싣는 것도 버거웠는데 이제는 2개를 나란히 올려도 균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식당 사장이 첫날에 혀를 끌끌 차던 것과 달리 요즘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어깨는 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어요. 원룸 천장에 얼룩을 올려다보며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민희와 살 때는 밤마다 뒤척거렸어요. 아내의 카드값 걱정에 대출이자 걱정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못 건 죄책감까지 머릿속이 늘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하루 종일 몸을 쓰고 나면 머리가 복잡할 틈이 없었습니다. 남은 건 내일 몇 건을 배달해야 하는지 뿐이었어요. 단순하지만 정직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하루를 수십 년 동안 버텨오신 거였어요. 그 생각을 하면 아프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민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형광색 조끼를 걸쳤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열흘 전까지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던 사람이 지금은 배달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조끼가 양복보다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아빠가 왜 갑자기 이사를 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다만 아빠가 매일 아침 노란 조끼를 입고 나가는 것이 신기한 듯 뻔히 쳐다보곤 했어요. 점심 배달을 마치고 식당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식당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민우는 땀에 젖은 조끼 차림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여자가 민우를 보았어요. 민우도 여자를 보았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정숙의 부탁으로 식당 사장에게 전할 서류를 가지고 온 참이었습니다. 정숙이 일하던 식당을 재단에서 후원하는 첫 번째 가게로 선정하기 위한 서류였어요. 지연은 민우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정숙이 아들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사장님 계세요? 안에 계십니다. 민우는 짧게 대답하고 배달통을 정리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식당 안에서 서류를 전달하면서 사장에게 물었어요. 밖에 배달하시는 분이 새로 오신 건가요? 아, 그 친구. 정숙 씨 아들이야. 열흘 전부터 왔는데 처음에는 영 어설프더니 요즘은 제법 일을 해. 지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정숙의 아들. 이모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던 그 아들이 바로 방금 만난 사람이었어요. 땀에 젖은 조끼를 입고 배달통을 내리던 남자. 말끔한 양복을 입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모님보다 더 거친 차림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어요. 이모님이 왜 그토록 매서운 참교육을 결심하셨는지 그 아들을 직접 보고 나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지연이 식당을 나올 때 민우는 구석 계단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벗은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조끼 등판에는 하얀 소금기가 얼룩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자판기에서 캔커피 2개를 뽑았어요. 하나를 민우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날이 더운데. 민우는 갑자기 건네진 커피에 당황했어요. 고개를 들어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만에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본 것 같았어요. 배달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음식만 받아가고 문을 닫았거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한테 왜? 그냥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좀 알아서요. 저도 예전에 식당에서 일했거든요. 식당에서요? 그런 걸 아시면 이 일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네요. 그럼요. 저도 처음 식당에 들어갔을 때 3개월을 매일 울었어요. 손가락은 다 부르트고 온몸이 쑤셔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민우는 캔을 손에 쥔 채 지연을 올려다보았어요.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이 사람이 매일 울면서 식당 일을 했다는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거든요. 기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수밖에요. 지연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있었는지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그렇거든요. 지연은 민우의 표정을 보더니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가 제일 단단해지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지금 힘든 거 다 살이 되고 뼈가 돼요. 진짜예요. 민우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열흘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것을 건드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캔커피 위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울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눈시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커피가 열흘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네요. 지연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잠깐 서서 같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가볍게 손을 흔들고 돌아섰습니다. 민우는 빈 캔을 손에 쥔 채 지연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민희와 살 때는 주변 사람들이 전부 계산적이었습니다. 웃음 뒤에는 늘 무언가를 원하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까지 꺼내놓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습니다. 식당 사장이 문을 열고 내다보았어요. 뭘 멍하니 앉아 있어. 2시 배달 주문 들어왔으니까 준비해.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빈 캔을 쓰레기통에 넣고 일어섰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 무렵 민희는 아파트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김만철에게까지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은 이미 도주한 뒤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독촉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우 몰래 생활비를 빼돌리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이 김만철과의 사채로 번졌고 빚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혼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형사고소는 달랐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우리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제발. 민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민희의 이름이 떴어요. 민우는 오토바이 옆에 서서 전화기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이었다면 바로 받았을 거예요. 울먹이는 아내의 목소리에 또 마음이 흔들렸겠죠. 하지만 지금 민우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비를 맞으며 골목을 누빈 손이었어요. 어머니가 수십 년간 그래왔던 것처럼요. 민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꺼버렸어요. 그리고 헬멧을 다시 쓰고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후 배달이 남아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정숙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전화기를 내려놓고 헬멧을 쓰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누구에게서 온 전화인지 정숙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토바이가 모퉁이를 돌 때 아들의 등이 보였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은 넓은 등. 예전에는 양복을 입은 아들의 등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상하게 지금 이 등이 더 든든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우리 민우가 이제 제 발로 서고 있으니까. 김 실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아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 민우한테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절대 알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 저녁 지연은 정숙에게 보고를 올렸어요. 식당 후원 서류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모님, 오늘 식당에서 아드님을 만났어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달 마치고 돌아오시는 모습이었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데 눈빛이 맑더라고요.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 말 한마디가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큰 선물이다. 지연은 정숙의 눈가가 젖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이모님의 눈물은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지켜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고 배달통을 나르는 아들. 그 모습이 수십 년 전 식당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자신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저렸어요. 아들이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언제나 기쁨과 아픔이 함께 오는 것이었어요. 정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한참을 울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내일도 민우는 5시 반에 일어나겠지. 그러니 나도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겠구나. 정숙은 눈물을 닦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어왔어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배달을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형광색 조끼를 입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식당 사장이 첫 달 월급을 건넬 때 민우는 봉투를 2손으로 받았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당을 받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의 새 일상에 적응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아빠가 저녁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김 실장은 매주 정숙에게 아들의 근황을 보고했어요. 지각 없이 출근하고 있다는 것, 월급에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는 것, 아이들과 저녁마다 산책을 한다는 것. 미니 쪽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혼은 확정되었어요. 형사 재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사기와 횡령 혐의에 성년후견인 제도 악용 미수까지. 민희는 법정에서 울며 선처를 구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김만철은 도주 끝에 체포되었고 민희에게 불리한 진술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민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법정을 나선 민희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명품 가방도 트위드 재킷도 없었어요. 연락할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보고를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를 미워한 적은 있었지만 그 끝이 이렇게 초라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그 아이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앞을 볼 차례였습니다. 정숙은 보고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김 실장은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김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민우는 제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산 환원 계획서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구상해왔지만 아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는 실행할 수 없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정숙은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정숙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평생 일구어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장학재단과 독거노인 지원센터, 정숙이 직접 정한 곳들이었어요.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녀분에게 최소한의 상속분도 남기지 않으시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정숙은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이 평생 중 가장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서류 위에 한정숙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잉크가 종이 위에 스며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수백억 원이라는 숫자가 종이 위에서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깝지 않았어요. 네, 변함없습니다. 민우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이미 줬어요. 땀 흘려 일하는 법을 가르쳤으니까요. 나머지 것들은 주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년필을 내려놓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간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였습니다. 돈을 지키느라 사람을 잃고 사람을 지키느라 마음을 닳게 했던 세월. 그 모든 것이 만년필 끝에서 서류 위로 옮겨간 기분이었어요. 공증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러 가봐야겠어요. 정숙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한복판에서 옥자가 두 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 여사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어요. 다들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볼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정숙 언니, 여기에요.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미안해요.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다들 짐은 잘 챙겼죠? 옥자가 정숙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어요. 언니, 이거 진짜 맞아요? 우리가 정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그동안 뜨거운 주방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번만큼은 우리 자신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동료들이 줄을 섰어요. 김 여사가 탑승권을 거꾸로 들고 있어서 옥자가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다들 손이 떨려서 그런지 물건을 자꾸 떨어뜨렸어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식당에서는 그렇게 능숙하게 주방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공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서툴렀어요. 정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근거리는 건 나이와 상관이 없었어요. 김 여사가 여권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 여권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봤어요. 사진 찍을 때 웃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웃음이 나서 3번이나 다시 찍었다니까요. 정숙은 동료들의 손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들이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냄비를 들고 기름에 튀기고 설거지를 한 손들이었습니다. 정숙의 손도 같았어요. 같은 일을 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손들이 지금은 여권을 쥐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이 대견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동안 동료들은 신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기내식이 나올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김 여사는 창밖 구름을 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정숙만 조용했어요. 옆자리에서 옥자가 잠든 사이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김 여사가 쓰러진 국솥을 같이 일으켜 세워주던 날, 옥자가 손님한테 욕을 듣고 울다가 자기 앞치마로 코를 풀던 날, 퇴근 후에 냉면집에 모여 앉아 맥주 한 잔씩 나눠 마시던 여름밤. 그 시간들이 거짓없이 따뜻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그냥 정숙 언니로 살았던 시간. 어쩌면 그때가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날들이었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 없이 힘든 하루를 함께 버텨주는 것. 그것이 정숙이 식당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이었어요. 12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돌바닥 위를 걷는 발소리가 달랐어요. 공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빵 굽는 냄새와 커피 향이 거리마다 퍼져 있었어요. 건물들은 하나같이 오래되어 보였지만 허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히려 멋을 더한 것 같았어요. 동료들은 연신 고개를 돌리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카페 앞에 놓인 의자를 보고 신기해했어요. 의자가 전부 거리를 향해 놓여 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라고 그런 거라는 설명을 듣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에펠탑이에요. 김 여사가 멀리 보이는 철탑을 가리키며 뛰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사람이 아이처럼 뛰었습니다. 옥자도 따라 뛰었어요. 정숙도 웃으며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철탑이 가까워질수록 커졌어요. 올려다보니 목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에펠탑 아래 잔디밭에 섰을 때 정숙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국의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주변에서 여러 나라 말이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바이올린을 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숙은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서 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정숙이라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다. 이른 가까운 나이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어요. 살아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사진 찍자! 언니가 가운데서! 옥자가 지나가는 관광객에게 카메라를 건네며 부탁했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정숙이 가운데, 옥자와 김 여사가 양옆에. 다들 화장이 번졌는데도 웃고 있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옥자는 코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잠깐만. 정숙이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야. 그동안 남의 눈치 보느라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웃고 살자. 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김 여사가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에펠탑 아래에서 3명의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한 장 남았어요. 화장이 번지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사진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옥자가 사진을 확인하더니 까르르 웃었어요. 언니, 우리 진짜 멋지다. 이거 액자에 넣어야겠어요. 정숙도 사진을 보았습니다. 3명의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손은 거칠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젊은 여자들의 사진보다 더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눈빛을 만들어낸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세월이었어요. 뜨거운 불 앞에서 버텨온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빛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돌아서는데 정숙의 전화기가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민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오늘 첫 월급 받았어요. 많지 않지만 제가 번 돈이에요. 아이들한테 짜장면 사줬어요. 걱정 마시고 여행 잘 다녀오세요. 정숙은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화면 위로 떨어졌어요. 첫 월급, 짜장면, 아이들. 이 세 단어가 정숙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수백억짜리 서류에 서명할 때보다 이 문자 한 통이 더 무거웠어요. 아들이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제 아이들한테 밥을 사줬다는 것. 그것이 정숙이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였습니다. 정숙은 전화기를 가슴에 품었어요. 옆에 있던 옥자가 어깨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언니, 왜 울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이야. 정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하고 있다. 엄마도 잘 있으니까 걱정 마라. 아이들 잘 챙기고. 짧은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숙의 마음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더 길게 쓰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미안하다고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말은 짧을수록 진심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리고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에펠탑 위로 번지고 있었어요. 철탑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나, 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철탑을 따라 반짝였습니다. 정숙은 동료들과 함께 노을을 등지고 걸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전부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식당에서 부은 다리를 끌며 걸어 다니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같은 다리인데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멀리서 옥자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빨리 와요. 여기 빵 냄새가 끝내줘요. 정숙은 웃었어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었어요. 재산도 내려놓았고 아들도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재단을 잘 이끌어줄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이제 정숙에게 남은 것은 이 바람과 이 사람들과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아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동료들을 향해 달려갔어요. 돌바닥 위로 가벼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그녀의 등 뒤에서 수천 개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른 가까운 나이에 시작한 새 인생이 지금 이 걸음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운의 온도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웃고 살자는 한저숙 씨와 과거의 삶을 뉘우치고 새 출발을 하는 아들 민우에게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운의 온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